안녕하세요. 효군쌤입니다. 네, 오늘은 임경업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책은 220쪽입니다. 교과서 220쪽 펴주세요. 자, 그러면 감상 열기부터 먼저 보면서 임경업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역사적인 인물인 임경업의 일생을 그린 군담 소설이다. 서사갈래의 전개와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 보자. 자, 일단은 여기에서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주목해 보자 했는데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인 배경이 등장하죠. 병자호란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 일본에게 이제 침략을 받았던 임진왜란이 있었고, 그리고 청나라의 침략을 받았던 병자호란이 있었잖아요. 청나라의 침략을 우리가 두 번 받잖아요. 1627년에 정묘년에 정묘호란, 그리고 1636년에 병자호란. 이렇게 여기에서 호, 얘가 청나라를 말합니다. 청나라. 청나라의 침략을 이렇게 두 번 받는데 1636년에 있었던 이 병자호란, 이것을 배경으로 지금 이 작품이 쓰여졌다. 임진왜란은 우리나라가 어쨌든 일본을 막아냈잖아요. 그런데 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둘 다 이거는 우리가 막아내지 못했어요. 특히 병자호란 때에는 삼전도 굴욕이라는 사건이 인조임금이 청나라를 황제의 나라로 인정을 하면서 신하의를 이렇게 했던 삼배구 고두례, 삼배구 고두례 세 번 절하면서 9번 머리를 땅에 이렇게 찢는 그런 예인데, 이게 신하가 임금한테 하는 그런 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랑 이 청나라의 어떤 관계가 정묘호란 때는 형제의 나라, 형제의 어떤 관계로 지내자, 잘 지내보자 라고 하면서 물러났었는데, 병자호란 때에는 이제 형제의 나라가 아니고 군신의 나라, 청나라가 임금의 나라고 우리나라가 신하의 나라다, 이렇게 속국처럼 되어버리는 굴욕적인 결과가 있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어떤 백성들은 청나라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그리고 이 청나라에 대해서 이제 나라를 지키지 못한 지도층, 백성들을 지키는 게 아니고 종묘사직이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왕권만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지배 계층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배 계층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작품에 반영이 됩니다. 임경업전에 잘 드러나요. 청나라에 대한 분노와 지배계층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자, 이 임경업전을 보면은 사실과 허구가 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 있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허구적인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 허구적인 부분은 위에서 말했던 이런 것들, 청나라에 대한 분노, 지배계층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허구적인 내용들이 들어갔다. 소설이니까 허구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업전에 대해서. 일단은 주요 인물로 임경업이 나오고, 묵과의 장원급제한 용맹과 충의를 지닌 인물이다. 아주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경업에 반대되는 반동 인물이죠. 김자정. 역모를 꾀하는 인물로 자신의 역모에 방해가 되는 임경업을 경계한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제 갈등 관계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인조. 이 당시의 임금이 인조 임금이었습니다. 조선의 제16대 왕으로 병자호란을 겪었다. 여기 위에서 얘기했던 309 고두례를 했던 그 임금이 바로 이 인조 임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조 임금은 청나라를 별로 안 좋아하겠죠. 자, 앞부분 줄거리 한번 가봅시다. 임경업은 사신 이시백을 따라 명나라에 갔다가 가달의 침략을 받고 명나라의 구원을 청한 호국을 도와 승리를 거두고 귀국한다. 자, 일단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임경업, 이시백 이런 사람들은 모두 실존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인 거죠, 사실. 근데 그 뒤에 거 가달의 침략을 받아 명나라의 구원을 청한 호국을 도와 승리를 거두고 귀국한다. 이 부분은 이제 허국. 그러니까 가달이라는 나라를 허구의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이 가달을 쳐가지고 한번 호국을 도와준 적이 있다. 그거죠. 청나라를 한번 도와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호국에서는 임경업이 얼마나 뛰어난 장수인지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일단 딱 깔아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호국이 청나라죠. 이후 강성해진 호국은 조선을 침략하려 하고 조정에서는 임경업을 의주 부윤으로 삼아 이를 막도록 한다. 임경업을 두려워한 호국은 의주를 피해 함경도로 돌아 들어와 인조의 항복을 받고 회군한다. 자, 이 부분 호국은 의주를 피해 함경도로 돌아 들어와 인조의 항복을 받고 회군한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병자호란이죠. 자, 이거는 병자호란이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이죠, 사실. 자,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은 임경업을 두려워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허구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청나라가 굳이 청나라가 이제 처음에 이제 쳐들어왔을 때는 최대한 빨리 한양까지 진격해가지고 우리나라 임금을 항복시킨다. 뭐 이런 전략을 이제 짰을 건데 이 임경업이 이제 의주 부윤으로 이렇게 의주 부윤으로 가 있었을 때 청나라가 쳐들어온다는 걸 이제 소식을 듣고 산성으로 갑니다. 백마산성. 백마산성이라는 산성을 지킵니다. 우리나라 이제 성이 산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쳐들어오기 힘들고 방어하기 쉬운 그런 산에 이제 성을 지어 가지고 산성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서 이제 버티려고 했는데 임경업이 거기서 이제 버티려고 했는데 청나라는 그냥 거기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전투 이런 거 없이 바로 한양까지 쳐들어온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와서 실제로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한양까지 5일 만에 들어왔다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두 번 쳐들어왔잖아요. 정묘호란 때에는 강화도로 조정을 옮겨가서 이렇게 계속 항쟁을 했었는데 병자호란 때는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강화도로 가지도 못하고 어디로 갔을까요? 병자호란 때 이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가죠. 남한산성. 남한산성으로 간 거는 강화도까지 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와가지고 결국에는 계속 버티다가 항복을 하죠. 항복을 하고 신하의 예를 갖추고 그런 굴욕적인 일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임경업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허구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위에 여기 그 위에 호국이
어려울 때 임경업이 호국을 도와가지고 승리를 거두었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 안에서의 임경업은 가달의 침략을 받은 호국을 도왔고, 그래서 임경업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아니까 두려워서, 그래서 임경업을 피해서 다른 길로 조선을 침략했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에 격분한 임경업은 회군하는 적을 모조리 무찌르려고 하였으나 후국에 인질로 잡혀가던 세자와 대군의 만류로 할 수 없이 길을 열어준다. 여기에 세자와 대군은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인질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인질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세자는 소현세자, 나중에 이제 왕이 될 사람이죠. 소현세자. 대군은 복림대군. 자,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사건이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갑니다. 실제 사건이었고, 그 앞에 이제 모조리 무찌르려고 하였으나, 이런 부분도 이제 허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후 호왕은 명나라를 치겠다며 조선에 청병을 하고 임경업을 대장으로 보낼 것을 요구한다. 임경업은 이를 이용하여 호국을 정벌하고자 하였으나 부하의 배신으로 모든 계획이 들통나 호국으로 끌려가게 된다. 실제로도 호국에 청나라에 끌려가게 되긴 하는데, 그 끌려가게 된 어떤 경위가 이 작품에서 묘사한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그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왕이 크게 노하여 이르기를 내 목숨이 내게 달렸거늘 종시 굴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항복하면 왕을 봉하리라. 일단 임경업이 훌륭한 장수라는 걸 알고 회유책도 써주는 거죠. 너 항복하면 내가 왕에 봉해줄 테니까 우리나라로 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경업이 가로되 병자년에 우리 주상이 종사를 위하여 내게 항복하셨거니와 내 어찌 몸을 위하여 내게 항복하리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병자호란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죠. 그리고 왕을 준다고 했지만 그걸 안 받은 거예요. 자, 여기 임경업의 어떤 성품 이런 게 이제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임경업의 절개. 자, 여기에는 임경업의 절개가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조국의 역사적 아픔에 대한 보상 심리, 이런 것들이 작품에 묘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충신이 있었고, 너희들이 이렇게 회유를 한다고 해도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신하들이 우리에겐 있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보상 심리가 이렇게 묘사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니 호황이 분통이 터져 군사에게 명하여 내어 베어라 라고 이제 죽이라고 한 거죠. 하니 경업이 대꾸하여 내 명은 하늘에 있거니와 내 머리는 십보 지하에 있느니라. 여기서 내 머리는 호황을 말하는 거죠. 내가 명 받은 거는 하늘에서 내린 거고, 우리의 왕은 하늘에 있고, 너는 십보 지하, 십보 지하는 10걸음 아래에 있다. 10걸음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너가 우리 왕보다 더 아래다, 뭐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당당한 태도, 임경업의 당당한 태도.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좀 위험한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호왕이 또 이 임경업의 당당한 태도에 또 놀라서 간복을 합니다. 그래서 임경업의 소원을 들어준다, 뭐 이래요. 소설이니까.
하고 안색도 변하지 않고 무사를 보며 바삐 죽이라 하니 호황이 경업의 강직함을 보고 탐복하여 깜짝 놀란 거죠. 아, 훌륭하다고. 묶은 것을 풀고 손으로 이끌어 올려 앉히고 말하기를. 갑자기 자, 여기에도 이제 묶어볼게요. 호황이 경업의 강직함을 보고 탐복하여 묶은 것을 풀고까지 이렇게 묶어봅시다. 상황의 반전.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장군이 나에게는 역신이나 조선에는 충신이라 내 어찌 충절을 해하리요. 장군의 원대로 하리라 라고 하면서 풀어줍니다. 나한테는 적이지만 조선에는 훌륭한 신하다 라고 하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라고 합니다. 장군의 원대로. 장군이 원했던 게 뭐냐면은 세자와 대군을 놓아주세요. 이게 이제 임경업이 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임경업이 세자와 대군을 풀어줄 것을 청했음을 알 수 있다. 풀어줄 것을 청했음을 알 수 있다.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이 세자랑 대군이 지금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갔다. 여기 소현세자, 복림대군. 자, 계속 볼게요. 이때 세자와 대군이 별궁에 계시면서 임장군을 주야로 기다리는데 문득 문 지키는 관원이 들어와 고하되 임장군이 천자께 청하여 세자와 대군을 놓아 보낸다 하거늘 풀려났다라는 말을 전해준 거죠. 세자와 대군이 기뻐하여 국문 밖으로 나와 기다리다 경업이 와서 울며 절하되 세자와 대군이 경업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 호황을 배우니 호황이 이르기를 경등을 임경업이 생사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구하여 돌아가려 하기로 내 경업의 충절에 감동하여 경등을 보내노니 각각 소원을 말하면 내 정을 표하리라. 너희들 이제 풀어줄 건데 소원을 말해주면은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에서도 여기 줄 쳐볼게요. 경등을 임경업이 생사불구하고 구하여 돌아가려 하기로 목숨을 걸고 세자와 대군을 구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임경업의 충절, 임경업의 충성스러운 절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너네들의 소원을 각각 말해라 라고 했더니 세자는 금, 은을 청했고 대군은 조선에서 잡혀온 사람을 청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호황이 대군을 기특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또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이런 것도 좀 보면은 세자는 인조의 첫째 아들이었고 소현세자. 세자니까 앞으로 당연히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죠. 왕이 될 사람. 그리고 둘째 복림대군. 이렇게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문구를 한번 보세요. 세자는 금은을 청하고 대군은 조선에서 잡혀온 사람을 청하였다. 이렇게 딱 봤을 때 누가 더 백성들을 위하고 누가 더 왕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느낌이 있는지 딱 봤을 때 세자일까요? 소현세자일까요? 복림대군일까요? 느낌상 약간 복림대군이 좀 더 대인배 같고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 같고 소현세자는
좀 세속적이고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묘사가 된 이유도 뭐냐면은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둘 다 청나라의 인질로 갔는데,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 이런 것들을 보고 와서 사실 좀 심리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를 배워야 된다. 청나라처럼 가야 우리 조선의 미래가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 친청, 소현세자는 친청, 친청이었습니다. 청나라에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사람으로 좀 변했어요. 근데 그런데 반해서 복림대군은 나중에 인조가 죽고 나서 북벌론을 외칠 만큼, 북벌론이라는 거는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치자, 청나라를 무찌르자, 이렇게 해서 반청, 청나라를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인질 생활이 끝나고 두 왕자가 우리나라로 돌아왔어요.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너무 호의적이었어요. 근데 돌아온 지 2달 정도 만에 의문사를 합니다. 소현세자가 의문사를 하고 복림대군이 나중에 그 다음 왕인 효종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이었던 소현세자는 왕이 되지 못하고 죽었고, 의문사 복림대군은 이제 효종 왕이 됐습니다. 원래 세자가 죽으면은 세손, 그러니까 소현세자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소현세자의 가족들이 전부 다 죽게 돼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왕이 되는 거죠. 인조도 청을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친청이었던 소현세자가 마음에 안 들었을 텐데 왠지 모르지만 의문사를 하게 됩니다. 독살이라는 주장도 있고 누가 죽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정황상 봤을 때 청나라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죽였을 가능성이 있겠죠. 당연히 청나라를 배척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청나라를 배워야 된다고 주장했던 소현세자는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복림대군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비교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세자는 재물을 청했고 대군은 백성을 청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호왕이 각각 원대로 하라고 하고 대군을 기특하게 여기더라. 대군이 좀 더 백성들을 위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겠죠. 경업이 세자와 대군을 매시고 나와 하직하거늘 세자와 대군이 울며 말하기를 장군의 덕택으로 고국에 돌아가거니와 장군을 두고 가니 마음이 어두운지라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바라건대 장군도 쉬 돌아오기를 바라노라. 일단 먼저 이 세자와 대군이 가고 나중에 임경업도 이제 가기는 갑니다. 하니 경업이 대답하기를 하늘이 도와 세자와 대군이 고국에 돌아가시니 불승 만행이오나 모시고 가지 못하오니 가슴 아픔을 어찌 측량하오리까. 여기서 불승 만행, 여기 한번 볼게요. 불승이라는 말은 참지 못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참지 못해서 튀어나온다 뭐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만행 보면 여기 나오죠. 아주 다행이다.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마음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다행이다. 다행인 마음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고국에 가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했습니다. 장군과 동행하지 못하니 결연함이 비할 데 없는지라 중로에서 기다릴 것이니 속히 돌아옴을 주선하라.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갔죠. 하니 경업이 탄식하며 바라건대 지체하지 마시고 바삐 가시면 신도 머지않아 갈 것이니 염려하지 마소서. 중간에 만나자라고 얘기했는데 저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먼저 가세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 한번 묶어볼까요? 바라건대 지체하지 마시고 바삐 가시면 저도 따라갈게요. 세자와 대군을 안심시키는 임경업. 임경업 여기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세자와 대군이 경업과 이별하고 출발하여 백두산 아래에 이르러 조선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기를 임장군이 아니었던들 우리를 위하여 만리타국에 죽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구하는 자 뉘 있으며 우리를 보내고 장군은 돌아오지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명천이 도와 쉬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이 작품에서는 임경업이 세자와 대군을 구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임경업이 세자와 대군을 구해온 건 아니에요. 청나라에서 인질로 있었던 세자와 대군을 풀어주긴 했지만 임경업이 이렇게 했던 거는 아니다. 진짜랑 가짜가 이렇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이때 김자점의 위세가 조정에 진동한지라. 김자점이라는 또 실존 인물이 나옵니다. 실존 인물. 이 작품에서도 그렇고 보통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서도 이 김자점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가 돼 있습니다. 악역으로. 실제로도 김자점이 역모에 가담한 걸로 결국엔 능지처참 되거든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적으로 이제 묘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역사적인 내용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면이 이제 부각돼 가지고 이 작품에서는 임경업에 반대되는 그런 인물로 임경업을 탄압하고 임경업을 좀 괴롭히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경업이 돌아온다는 소문이 있거늘 자점이 헤아리되 경업이 돌아오면 내게 이로움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상께 주상하기를. 이 상은 이제 임금님이죠. 임금님께 아뢰기를. 자, 여기 볼게요. 자점이 헤아리되 경업이 돌아오면 내게 이로움이 없으리라 생각했다. 이 부분 줄쳐 볼게요. 작품 안에서의 김자점은 역모를 일으키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역모를 일으켜 자신이 왕이 되려는데 자신이 임경업이 그래서 임금한테 임경업은 역모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얘를 빨리 벌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경업은 반신이라. 반신은 이제 역모를 꾀하는 그런 신하다. 반신이라 황명을 거역하고 도망하여 남경에 들어가. 남경은 이제 명나라입니다. 명나라에 들어가 우리 조선을 치고자 하다가 하늘이 무심치 아니하사 북경에서 잡힌 바 되어 제 개교를 이루지. 제 개교는 이제 역모지, 역모. 임경업이 지금 역모를 꿈꾸고 있다라고 뻥치고 있으니까 역모를 이루지 못함에 할 수 없이 세자와 대군을 청하여 보내고 이제 쫓아나오니 어찌 이런 대역을 그저 둘이일까. 여기서 이 대역도 큰 잘못. 그러니까 처음에는 역모를 꾀하려다가 명나라로 가가지고 조선을 치려고 하는 역모를 꾀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청나라한테 잡혔는데 청나라한테 잡힌 상황에서 또 살려고 세자랑 대군을 구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건데
얘는 원래 역모를 하려고 했던 애니까 잡아 가둬야 된다 라고 왕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은 크게 놀라서 말하기를 무슨 연고로 만고의 충신을 헤아려 하느냐. 만고의 충신인 줄 칠게요. 아주 오랫동안 충신이었던 인경업을 말하는 거죠. 왜 인경업을 해하려고 하느냐. 경업이 비록 과인을 해롭게 하여도 아무도 해하지 못하니라. 굉장히 인경업을 믿고 있죠. 자, 여기도 묶어봅시다. 인경업에 대한 임금의 믿음.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충신이라고. 김자점은 이제 또 기분이 안 좋겠죠. 하시고 자점을 엄히 꾸짖어 나가라 하시니 자점이 나와 동료와 의논하기를 경업이 의주에 오거든 역적으로 잡아오너라. 그러니까 임금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임경업은 해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바로 나와가지고 김자점이 임금의 말을 거역하고 임경업을 잡아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더라. 이때 경업이 데리고 갔던 격군과 호국 사신을 데리고 의주에 이르니 의주에 있었잖아요. 의주 부윤으로 있었는데 의주에 왔었어요. 사자가 와서 이르되 이 사자는 김자점이 보낸 사람이겠죠. 김자점이 보낸 사람. 장군이 반역을 한다 하여 역죄로 잡아오라신다. 이제 임금이 나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나는 격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격군은 뱃사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칼을 씌워 재촉하니 의주 백성들이 울며 이르기를 우리 장군이 말리타국에서 이제야 돌아오거늘 무슨 연고로 잡아가시는고 하거늘 인경업이 말하되 모든 백성은 나의 형상을 보고 조금도 놀라지 말라. 나는 죄가 없지만 잡혀간다. 자, 백성들이 다 울었다. 백성들이 다 걱정했다. 뭐 이런 걸 보면은 이 인경업이 의주 백성들에게 굉장히 덕망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묶어볼게요. 의주 백성들이 울며 이르기를 우리 장군이 말리타국에서 이제야 돌아오거늘 무슨 연고로 잡혀가는고 라고 했던 이 부분. 임경업이 평소에 백성들을 위해 애써 왔음을 알 수 있다. 애써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나의 형상을 보고 조금도 놀라지 말아라. 나는 무죄히 잡혀가노라 하며 갑니다. 하니 남녀노소 없이 아무 연고를 모르고 슬퍼만 하더라. 경업이 새별령에 다다라 전의를 생각하고 격군들을 불러 너희들이 부모 처자를 이별하고 말리타국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매 너희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을까 하였더니 시운이 불행하여 죽게 되매 다시 보기 어려우니 여등은 각각 돌아가 잘 있거라.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호국에 다녀왔던 별로 중요한 역할이 아니었던 그런 뱃사공 이런 사람에게도 굉장히 친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성품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이 대사도 묶어봅시다. 자신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도 이제 붙잡혀가면서 남을 배려하는 임경업의 성품, 남을 배려하는 임경업의
성품이 드러난다. 격군 등이 울며 말하기를 아무런 연유를 모르거니와 장군의 충성이 하늘에 사무쳤으니 설마 어떡하리요 과히 슬퍼 마소서. 그러니까 설마 뭐 큰일이야 있겠습니까?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죠. 하며 차마 떠나지 못하더라. 경업이 삼각산을 우러러보고 슬퍼하며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직위를 이루지 못하고 애매하게 죽게 되니 니라서 신원하여 주리오. 여기서 애매하게라는 표현은 억울하게 죽게 되었는데 누가 신원하여 주리오, 이 억울함을 풀어주리오 라고 하며 통곡을 하니 산천초목도 따라서 슬퍼하더라. 자, 여기 줄쳐볼게요. 산천초목도 따라서 슬퍼하더라. 온 산과 풀들, 나무들, 물, 이런 자연물들도 함께 슬퍼했다라고 누가 생각한 거예요? 누가? 이 편집자, 서술자가 생각한 거죠. 이 부분은 서술자의 개입이 있다.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경업이 온다는 소문이 나라에 전하여지니 상이 기뻐하사 승지로 하여금, 승지는 도승지라는 그런 벼슬, 승지로 하여금 위로하여 말하기를 경이 무사히 돌아오매 기쁘고 다행이며 즉시 보고 싶으나 먼 길 왔으니 잘 쉬고 명일 입시하라. 명일은 내일 나 보러 와라. 이 경은 임경업이겠죠.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 묶어볼게요. 왕이 이렇게 한 말, 임경업에 대한 임금의 배려. 자, 한양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바로 임금을 먼저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 힘드니까 하루 쉬었다가 내일 와 라고 배려를 해준 거예요, 임금이. 그만큼 임경업을 위해준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하시니 승지가 자점이 두려워. 이 도승지는 김자점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한 겁니다. 두려워서 하교를 전하지 못한지라 임금이 명을 내렸는데 그걸 전하지 못했습니다. 경업이 생각하되 나라에 친임하시면, 친임은 임금이 직접 명령을 내린 거를 친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직접 명을 내림. 그러니까 임금이 너 역적이니까 일로 와 라고 명령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임금이 직접 명을 내린 것이면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요. 세자와 대군이 내 일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하여 주야로 번민하여 목이 말라 물을 구하나 옥졸이, 앞에 있는 졸병입니다. 졸병, 이 감옥소를 지키고 있는 졸병이 물을 주지 아니하니 이는 자점의 흉계로 옥졸들에게 분부한 때문이라. 경업이 이러한 형편을 보고 탄식하여 이르기를 옥졸들까지도 나를 미워하니 이는 필시 하늘이 나를 죽게 하심이니 누구를 원망하리요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김자점은 일단 아주 꼼꼼하게 이 졸병들한테도 물도 주지 마라 이렇게 다 명령을 내린 상태였죠. 자신이 이제 죽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자신의 죽음을 운명으로 여기는 임경업. 하더니 다음날 상이 정자하시고, 여기서 상은 주상, 임금님이죠. 임금님이
바르게 앉으시고 승전 내시 한 사람을 보내어 경업을 부르시니 그 사람 또한 자점의 동치라 부하. 전부 다 김자점의 어떤 부하들이에요. 김자점 눈치를 다 봐요. 동치라 자칫 죽을 줄 알고 주저하니라. 그러니까 내시 한 명을 불러서 인경업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이 내시도 김자점의 부하라 가지고 임금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때 마침 전옥 관원이 경업의 애매함을 불쌍히 여겨 경업에게 일러 가로되, 아까 전에 애매하다라는 거는 억울함이었죠. 근데 한 관원이, 이 관원이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한 관원이 진짜를 말해주는 겁니다. 장군을 역적으로 잡아 전옥에 가둔 것은 모두 자정의 모계이니, 개교이니, 계략이니, 그대는 잘 주선하여 누명을 벗게 하시오. 잘 대처해서 누명을 벗으세요. 라고 이 관원이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서야 임경업은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경업이 그제서야 자점의 흉계인 줄 알고 불승 통한하여, 불승은 아까 나왔죠? 참지 못하여, 참지 못해, 여기서 통하는 분함을 참지 못해 바로 몸을 날려 입궐하여 주상께 배웠고 관을 벗고 청죄하오니, 청죄는 죄를 묻다, 죄를 청하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청하니 상이, 주상이었죠. 주상, 임금. 상이 경업을 보시고 반가와 친히 붙들려고 하시와 문득 청죄함을 보고 깜짝 놀라시어 가로되, 반가워서 인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죄를 고하고 잘못이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야. 경이 만리 타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매 반가운 마음 금하지 못하나 원로의 고생이 많아서 이제야 보게 되니 안타까웠거늘 하물며 청제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자세히 말하라. 그러니까 왕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김자점이 붙잡아서 감옥에 가둬놨던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자세히 말해라 라고 했습니다. 하심으로 경업이 돈수 사죄하여 말씀을 여쭙기를, 이제 절을 하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소신이, 여기부터 이렇게 쭉 묶어볼게요. 임경업의 대사 이렇게 쭉 묶어봅시다. 소신이부터 자신이 했던 어떤 업적을 요약을 합니다. 임경업이 소신이 무인년에 북경에 잡혀가옵다가 종로에서 도망하였는 바, 그 죄는 만사무석이오나 10,000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진짜 큰 잘못이었다. 대명과 합심하여 호국을 쳐서 호왕의 머리를 베어 병자년 원수를 갚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오고자 하였더니 간악무리에 속아 북경에 잡혀갔었다가 천행으로 하늘에 도와서 돌아오더니 의주에서부터 잡아 올리라고 하고 목에 칼을 씌워 끌려 올라오니 아무 까닭을 몰라 망극하움을 이기지 못하오고 전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다시 천안을 배우니, 천안은 임금의 얼굴, 임금의 얼굴을 배우니 비록 죽사와도 한이 없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지냈는지 쭉 이제 알려준 거죠. 여기 묶어볼까요? 대명과 합심하여 호국을 쳐서 호왕의 머리를 베어
병자년의 원수를 갚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오고자 하였다. 이 부분 묶어볼게요. 인경업이 중로에서 도망친 이유. 아까 전에 앞에서 김자점은 그 도망친 게 나중에 조선을 치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청나라를 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고, 한 칸 내려서 여기도 묶어볼게요. 의주서부터 잡아 올리라고 하고 목에 칼을 씌워 올라오니 아무 까닭을 몰라 망극하움을 이기지 못하고 전옥에 갇혀 있다가, 여기도 묶어봅시다. 김자점 때문이죠. 김자점의 흉계. 자, 이렇게 쭉 얘기 들으니까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하는지라 상이 들으시고 매우 놀라시어 조신에게 알아 올리도록 명하니, 조정에 있는 신하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 한번 알아봐라 라고 했더니, 자점이 할 일 없이 도망치지 못하고 들어와 상께 아뢰기를, 이제 상황 파악이 됐고 김자점은 도망가지 못했고 그래서 잡혀서 왔습니다. 그래서 주상께 말하기를 경업이 역신이 욥기로 잡아 가두고 품달하고자 하였나이다. 일단은 역신이니까 먼저 잡아 가둔 다음에 그 다음에 보고하고 알리고 여쭈려고 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거늘 경업이 큰 소리로 대척하여 이르기를 이 몹쓸 역종놈아, 내 벼슬이 높고 국록이 족하거늘 무엇이 더 부족하여 찬역할 마음을 두어 나를 죽이려 하느뇨. 역모입니다. 찬역은 왜 너는 역모를 꿈꾸고 있느냐. 자점이 묵묵무언이언을 상이 진노하여 꾸짖기를 경업은 삼국의 유명한 장수요 또한 천고 충신이라 너희 놈이 무슨 뜻으로 죽이려 하느냐. 이는 반드시 부동을 꾀함이라. 여기서 너희 놈은 김자점과 김자점의 그 무리들을 말합니다. 김자점과 그 무리들, 너네들 전부 다 한 통속이다. 전부 다 모반을 꿈꾸고 있었구나. 이렇게 한 겁니다. 하시고 자점과 그의 하수인들을 모조리 금부에 가두도록 하고 경업은 나가라고 하시어 자점이 경업과 함께 나오다가, 여기까지는 왠지 좀 이제 해피엔딩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김자점이 무사에게 분부하여 경업을 치라 하니 무사들이 달려들어 경업을 무수히 난타질하니 거의 죽게 되며 전옥에 가두고 자점은 금부로 가더라. 여기가 왕은 둘 다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김자점이 무사한테 인경업을 쳐라 라고 해서 엄청 많이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인경업을. 그리고 이제 의금부로 갔다. 인경업은 결국 죽음을 맞게 되고 그 후 꿈속에서 인경업의 현신을 본 왕은 김자점을 처형한 뒤에 인경업의 충의를 포상한다. 결국에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인경업이 죽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맞아 죽는 거죠. 김자점에 의해서 결국에는 뭔가 이 김자점의 계략이 다 드러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또 반전이에요. 인경업이 나중에 죽게 된다. 김자점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지문 분석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문 분석은 해봤고, 그러면은 자, 핵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 먼저 볼게요. 갈래는 국문소설, 한글로 지어졌고, 그리고 역사소설,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군담소설, 군담소설은 전쟁 이야기, 이런 게 군담소설이에요. 그 다음에 성격,
민족적, 뭔가 우리 민족의 우월함을 좀 드러내고 싶고, 그러니까 청나라한테 사실 실제적으로는 전쟁에서 졌지만 임경업 장군이 제대로 싸웠으면 우리가 안 질 수도 있었다. 뭐 이런 걸 좀 드러내고 싶었고, 그리고 비판적.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거는 김자점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 묘사되고 있는 당시의 지배층. 이 지배층이 썩었으니까 임경업 같은 훌륭한 장군도 죽고, 우리나라가 그 청나라한테 전쟁에 진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그리고 배경, 병자호란, 그리고 조산, 제재, 임경업의 영웅적 일대기, 그리고 주제, 민족적 영웅 임경업의 민족적 영웅 임경업의 비극적 일생과 호국에 대한 정신적 승리감. 아까도 말했지만 임경업 장군이 제대로 싸울 수만 있었으면은 너희들 끝장났어, 뭐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특징, 특징 첫 번째, 실존 인물인 임경업의 일생에 실존 인물인 임경업의 일생에 허구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표현함. 허구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표현함. 두 번째,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결말과는 달리 비극적으로 끝남. 대부분의 고전소설은 해피엔딩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자, 이렇게 내용도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분석은 이렇게 다 했고 226쪽 학습활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으로 갈게요. 226쪽에 1번, 이 작품을 감상하고 인물들의 갈등 양상과 그 결과를 정리해보자. 일단 호국에서 호왕과 임경업이 일단 갈등을 하고 있었죠. 호왕이 항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라고 했고, 임경업은 그럼 죽여라 그랬죠. 죽는 한이 있어도
항복할 수 없다며 거절함. 항복할 수 없다며 거절함.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호황이 감탄을 했죠. 그러면서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줄게 이렇게 됐어요. 호황이 임경업의 충절에 감동하여 세자와 대군을 풀어달라는 임경업의 원을 풀어달라는 임경업의 원을 들어줌. 아주 인자하네요. 자, 다음. 조선에서는 김자점은 자신의 계교를 이루기 위해 임경업을 역적으로 몰고 잡아들임. 그리고 임경업은 자신이 죄가 없음을 당당하게 발표임. 자신이 죄가 없음을 당당하게 밝혔다. 그 결과 김자점에 의해 임경업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함. 김자점에 임경업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음. 자, 이것도 이 김자점과 임경업의 이 갈등도 좀 허구적인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자점이 임경업을 죽게 한 게 맞아요. 뭐냐면은 조선에서 영모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그 영모 사건에서 임경업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경업이 이 영모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김자점이 임경업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실제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죽여라고 했냐면은 임경업이 조선에 있다가 이제 그 청나라에 반하는 그런 명령을 계속 하다가 이제 청나라에서 이 임경업을 붙잡아 와라 이렇게 조선에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임경업이 숨어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조선에서 명나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망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조선에서 명나라로 넘어갈 때 김자점이 임경업을 도와줘요. 실제로는 김자점이 임경업을 도와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모에서 임경업이 연루가 됐는데 이 임경업이 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임경업을 명나라로 보낼 때 도와준 게 들통이 나면 본인도 죽을 수 있잖아요. 영모에 또 이제 엮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차단하고자 임경업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임경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임경업이 죽고 나서 김자점이 바로 죽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실제로는 임경업이 죽고 나서 인조임금이 정권을 계속 잡고 있는 동안은 계속 권력을 유지를 했었고 나중에 그 다음 왕인 효종이 됐을 때 효종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 반청이잖아요. 김자점이
친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효종이 이 김자점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효종이 김자점을 견제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자점이 청나라에 효종이 지금 북벌론 준비하고 있다고 고자질을 했어요. 효종이 이제 열받아서 김자점을 잡아서 능지처참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김자점이 효종 때 죽게 돼요. 자, 이거 역사적으로는 실제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뭐 간단하게만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다음은 이 작품이 창작될 당시의 시대 상황을 설명한 글이다. 이 글을 읽고 작품에 담긴 시대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이 아래 내용은 병자호란에 대한 설명이겠죠. 조선 인조 14년 1636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고친 뒤 조선의 군신의 예를 요구하였다. 조선이 이를 거부하자 청나라 태종이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하였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여 청군에 대항하였으나 결국 청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동안 오랑캐라고 여겨왔던 여진족이 세운 나라에 신의 예를 행하고 임금이 굴욕적인 항복을 한 사실은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오랑캐에게 당한 수치를 씻고 임진왜란 때 도와준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 청에 복수를 하자는 북벌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북벌운동이 아까 얘기했던 효종 때 있었던 북벌론 그거예요. 1번.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 상황과 관련하여 이 작품과 같은 군담 소설이 창작되고 널리 읽힌 이유는 무엇일지 토의해보자.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승리감 뭐 이런 거랑 그 당시 지배층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이런 군담 소설이 창작됐던 그런 큰 이유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진족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조선이 여진족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조선이 청나라의 침략에 패배한 것은 큰 충격이었다. 청나라에 패배한 것은 큰 충격이었다. 따라서 군담 소설을 통해 우리 민족의 우월감을 보여주고 우리 민족의 우월감을 보여주고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인식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내어 치욕을 씻고자 한 것이다. 드러내어 치욕을 씻고자 하였다. 2번. 소설이 당대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비극적 결말을 맞았던 인물인 인경업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를 생각해 보자. 결국에는 인경업이 백성들의 어떤 지지를 받았던 그런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 인경업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떤 좌절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그 당시 백성들의 좌절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중들의 칭송을 받던 인물의 비극은? 민중들의 칭송을 받던 인물의 비극은 당시 민중들의 좌절감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민중들의 좌절감을 반영한 것이다. 임경업은 영웅적 능력을 지니고 있었으나 간신의 모해로 비극적 죽음을 맞는다. 이와 같은 인물의 죽음을 통해 민중들이 집권층에 대해 갖는 분노와 비판의식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감상다지기.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특성과 활약상을 임경업전과 비교해보자. 자, 여기에는 박씨라고 나오잖아요. 이 작품이 박씨전입니다. 박씨전. 특징은 여성이 주인공. 여자 히어로.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에요.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때 우리가 졌는데 이 박씨가 약간 좀 초능력 이런 걸 좀 발휘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었는데 또 안타깝게 그럴 기회가 없어서 또 안타깝게 그 기회를 조금 놓쳐가지고 그 기회를 좀 놓쳐서 병자호란한테 우리가 졌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박씨가 옥념을 들이우고 좌수에 옥화선을 쥐고 불을 붙이니, 옥념은 옥으로 장식한 발, 옥으로 장식된 발을 딱 펼치고 왼쪽 손에 옥화선을 쥐고 신비로운 부채를 쥐고 불을 붙이니 화강이 호진을 충돌하여, 화강은 불빛이 호진은 청나라의 그 전쟁할 때 진을 이렇게 치잖아요. 호진을 충돌하여 호진 장졸이 항오를 잃고, 항오는 이제 그 대오 줄 서 있는 그런 거, 항오를 잃고 타 죽고 밟혀 죽으며 남은 군사는 살기를 도모하다가 다 도망하는지라. 여기 묶어볼게요. 뭔가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박씨가 신비한 능력으로 용골대와 호군을 물리치는 모습.
이 용골대는 또 실존 인물이에요. 용골대는 실존 인물로 청나라 장수였어요. 그랬더니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이미 이제 다 전쟁이 끝나서 이제 돌아가는데 박씨가 열받아가지고 공격한 거거든요. 대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마한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장졸만 다 죽였으니 어찌 분난치 않으리오. 이 조그마한 계집이 박씨겠지. 박씨 하고 회군하여 발행할세 왕 대비와 세자 대군이며 장한 미색을 데리고 가는지라. 여기 세자랑 대군 또 나오네요. 그죠? 소현세자랑 복림대군. 박씨 개화로 시켜 외치기를. 개화는 박씨의 몸종이에요. 근데 이 몸종도 무술이 뛰어나. 무지한 오랑캐야, 너희 왕놈이 무식하게 은혜지국을 침범하였거니와 우리 왕 대비는 데려가지 못하니라. 만일 그런 뜻을 두면 너희들은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노라. 라고 왕 대비를 지키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니 호장들이 가소롭게 여겨, 장수들이 가소롭게 여기며 우리 이미 화친 언약을 받고 또한 인물이 너네들이 이제 구하고자 하는 인물들이 나의 장중에 매여 있으니 우리 진영에 있으니 그런 말은 생심도 말라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또 반박을 하죠. 하며 혹 지욕하며 욕도 하고 듣지 아니하거늘 무시하는 거예요. 박씨가 또 개화를 시켜 외치기를 너희 일양 그러하려거든 내 제주를 구경하라 하더니 이윽고 공중으로 두 줄기 무지개가 일어나며 모진 비 천지 뒤덮고 음풍 일어나며 바람이 막 불고 백설이 날리고 눈이 막 날리고 얼음이 얼고 혹은 중 말발이 땅에 붙어 촌보를 옮기지 못하는지라. 몇 발자국 옮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뭔가 또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죠. 이 부분에서 박씨의 신비한 능력. 앞에서 봤던 임경옥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죠. 박씨가. 자, 두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특성과 활약상을 비교해보자. 박시전과 임경업전 주인공의 특성. 뛰어난 학식과 재주를 갖춘 여성. 뛰어난 학식과 재주를 갖춘 여성.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온 거 거의 없는데 여기에서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임경업은 충성심과 절개를 지키는 조선의 장수. 충성심과 절개를 지키는 조선의 장수. 자, 그 다음에 활약상. 도수를 사용하여 호적들을 통쾌하게 물리침. 도수를 사용하여 호적들을 통쾌하게 물리친다. 자, 임경업은 활약상. 앞부분에 나왔던 거. 가달로부터 호국을 구원함. 그리고 호왕을 감복시켜 세자와 대군을 풀려나게 함. 자, 이렇게 활약상 비교해봤고, 이 작품이 당대 여성들에게 주었을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생각해보자. 남자보다 여자가 더 실력이 뛰어나고 뭔가 주인공으로 나타나니까 뭔가 자신감을 얻는 그런 모습이 이제 생각이 나겠죠. 뭔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겠죠. 여성의 뛰어난 활약을 보여줌으로써
하고요. 줌으로써 사회적 성취 욕구에 대한 대리 만족의 효과를 주었을 것이다. 대리 만족의 효과를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능력이 남성에게 결코 뒤지지 않음을 드러내요. 뒤지지 않음을 드러내요.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게 하였을 것이다.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해 비판 의식을 갖게 하였을 것이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학습활동까지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경업전 수업 해봤고요. 네,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